교수님, 이 환자 꼭 살려야 합니다. 응급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간호사 소연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이런 응급 상황이 또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들것 위에 실려온 남성 환자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복부에 심각한 외상을 입은 42세 남성이었습니다. 교통사고라고 했죠. 그 환자의 얼굴을 보자마자 느낀 건 단순한 의학적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렇게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만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20년 전 기억이 갑자기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교수님,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정신을 차리고 환자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복부 출혈이 심각했어요. 내장이 손상된 게 분명했죠. 그런데 환자의 팔에 손을 댔을 때였습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던 바로 그날 말이에요. 설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심장은 이미 격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사로서 20년을 일했지만 이런 느낌은 처음이었죠. 교수님,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소연이 다시 재촉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정신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면서도 그 얼굴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40대 초반의 남성, 약간 거친 인상,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까지 모든 게 기억 속에 그 사람과 겹쳤어요. 아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진 거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술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어요. 20년 전 그 끔찍한 날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수술실 문 앞에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엄마를 죽게 만든 바로 그 사람이라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이 안 되죠. 세상이 그렇게 좁을 리가 없잖아요. 교수님,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수술실 간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장갑을 끼웠습니다. 환자는 이미 마취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마취로 인해 얼굴 근육이 이완되자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 정말로 그때 그 사람과 닮았어요.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메스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복부를 절개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과거 기억으로 가득했어요. 20년 전 7살이었던 저는 엄마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술 취한 운전자. 엄마는 저를 밀어내고 대신 차에 치였어요. 그리고
그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망쳤죠. 출혈 부위를 찾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수술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차분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로 엄마를 죽게 만든 그 사람이라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 그게 제 직업이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 확신이 흔들렸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요동쳤습니다. 교수님,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소연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단 수술부터 해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은 나중에 하기로 했죠. 메스를 움직이는 내내 이상한 예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제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수술을 계속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수술실 안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오직 심장 모니터의 규칙적인 삐삐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저는 메스를 든 채로 잠깐 멈춰 섰습니다. 환자의 복부는 생각보다 더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중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딴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의 얼굴이 너무나 익숙했거든요. 복부를 절개하자 예상했던 대로 심각한 출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간 손상이 의심되었어요. 저는 신속하게 출혈 부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흡인기 더 강하게 해주세요. 제 명령에 따라 간호사들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환자의 얼굴을 다시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취로 인해 표정이 완전히 이완되어 모습이 더욱 확실하게 보였어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 코 옆에 점, 심지어 턱선까지 모든 게 20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린 시절 장면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7살이었던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는 조용한 골목길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몰고 온 차였어요. 엄마는 저를 밀어내며 소리쳤죠. 지훈아, 조심해. 그게 엄마가 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차는 엄마를 치고 그대로 달아났어요. 저는 엄마 옆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수님, 소연의 큰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환자의 혈압이 위험할 정도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출혈 부위를 봉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메스를 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그때 그 운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을 제가 살리고 있다니. 간 손상이 심각합니다. 부분 절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최대한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의사로서의 의무와 개인적인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수술을 계속하면서도 자꾸만 과거가 떠올랐어요. 사고 후 경찰서에서 몽타주를 그렸던 기억. 범인을 찾겠다고 다짐했던 어린 시절의 저.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교수님, 출혈이 멈추지 않아요. 간호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해서 봉합을 시작했어요. 어떤 감정이 들더라도 일단 환자의 생명부터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봉합을 하면서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정말 그 운전자라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엄마의 원수를 살리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누구에게 하는 건지 헷갈렸습니다. 환자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마취가 깊어지면서 환자의 얼굴이 더욱 또렷해졌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은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악몽 같은 그날의 기억과 함께 말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혼잣말이 저도 모르게 나왔어요. 소연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출혈을 완전히 멈추는데 30분이 더 걸렸습니다. 그동안 저는 계속 환자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볼 때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때 그 운전자라고 말이에요. 봉합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늘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 땀 한 땀 봉합하면서도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복수심과 의사로서의 사명감, 분노와 직업적 윤리, 모든 게 뒤섞여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일단 수술은 끝까지 해야 했어요. 그게 제 의무니까요. 봉합을 마치고 나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환자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더 큰 고민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말하면서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말로 성공한 게 맞을까요? 아니면 저는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걸까요? 수술이 끝나고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저는 한 걸음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것처럼 말이에요. 교수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연이 말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방금 전까지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일이었을까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환자를 바라봤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누워있는 모습이 무력해 보였어요. 저에게는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민재 씨 맞죠?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며 물었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이민재.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20년 전 경찰이 수배령을 내렸던 그 이름.
결국 잡지 못했던 뺑소니범의 이름. 제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말이에요. 네, 이민재 환자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확신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얼굴도 일치하고 이름까지 같다니.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저는 서둘러 의사실로 돌아갔습니다. 오래된 서랍을 열어 그때 모았던 자료들을 꺼냈어요. 20년 동안 간직해온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사진 속 엄마의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어요. 따뜻하게 미소 짓던 엄마의 얼굴. 그리고 그 옆에는 수배령 사진이 있었습니다. 흐릿했지만 분명히 이민재와 닮은 얼굴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맞다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엄마를 죽게 만든 사람을 방금 전까지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니. 왜 하필 내 앞에 나타난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엄마가 쓰러진 후 병원에서 보낸 밤들. 혼자 남겨진 7살 아이였던 저의 무력함. 그리고 범인을 잡겠다고 다짐했던 어린 마음까지. 지훈아, 엄마가 없어도 씩씩하게 살아야 해. 돌아가시기 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생각뿐이었어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이민재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고통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중환자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민재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어요.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 더욱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네. 저는 비꼬듯 말했어요. 20년 전 엄마는 이렇게 평화롭게 돌아가시지 못했는데 말이에요. 고통스러워하시며 병원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간호사들이 정기 점검을 하러 들어왔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까이서 이민재의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혈압이 안정되고 있습니다. 간호사가 보고했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로서는 다행인 일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잠깐 혼자 볼게요. 간호사들을 내보내고 저 혼자 이민재와 마주했습니다. 인공호흡기 소리만이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민재는 당연히 듣지 못했습니다. 깊은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이민재의 손목을 잡았어요. 맥박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하지만 제게는 그것조차 불쾌했어요. 엄마는 이렇게 평온하게 죽지 못했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분노와 슬픔, 그리고 무력감까지. 문득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복수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저 또 다른 아픔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20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와서 포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운명이 이민재를 제 앞으로 데려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번만큼은 도망가지 못할 거야. 저는 이민재를 내려다보며 다짐했습니다.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의사로서의 양심과 개인적인 복수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긴 하루였어요. 하지만 진짜 긴 싸움은 이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지우는 환자의 신상 정보를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오른 기본 정보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름 이민재, 나이 42세, 출생지 부산시 해운대구. 모든 것이 20년 전 기억과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병원 데이터베이스를 뒤져봤습니다. 이전 진료 기록이 있네. 몇 년 전 응급실에 온 적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보였어요.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역시 그런 인간이었구나. 서랍 깊숙이 보관했던 오래된 파일을 꺼냈죠. 20년 전 사고 당시 경찰이 작성한 수사 기록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사고 발생 시간 1995년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장소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골목길. 피해자 김미숙 여자 35세. 어머니의 이름을 다시 보자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용의자 정보 부분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용의자 추정 나이 22에서 25세. 신장 약 175cm. 왼쪽 눈썹 위 흉터 있음. 맞다, 분명히 맞아. 지우는 중얼거렸죠. 현재 이민재의 나이가 42세라면 20년 전에는 정확히 22세였습니다. 신장도 비슷했고 눈썹 위 흉터까지 일치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지우는 당시 목격자였던 근처 상점 사장의 증언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검은색 소나타를 몰고 있었어요. 번호판은 잘 안 보였지만 부산 지역 번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민재의 현재 주소도 부산이었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일치했습니다. 지우는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민재라는 이름으로 검색하자 몇 가지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0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2015년 폭행 혐의로 벌금형. 역시나 정과가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의 분노는 더욱 커졌어요. 이런 인간이 멀쩡하게 살아왔다는 게 화가 났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하지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기록해둔 사고 관련 정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 사고 현장 사진, 심지어 몽타주까지 모든 게 들어 있었어요. 몽타주와 현재 이민재의 얼굴을 비교해 봤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전체적인 윤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특히 눈매와 코 모양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신한다. 지우는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죠. 이민재가 바로 어머니를 죽게 만든 그 운전자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걸려온 전화였죠. 교수님, 이민재 환자가 깨어나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파일을 서둘러 정리하고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그 사람과 직접 대면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법에 맡겨야 할까요? 이미 공소시효는 지나버렸습니다. 중환자실 문 앞에 서자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이 순간, 지우는 문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이민재가 침대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의식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환자분, 들리세요? 간호사가 물었지만 이민재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침대 옆으로 다가갔죠. 가까이서 본 이민재의 얼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머니의 원수였어요. 2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 치고 있었죠. 의사로서의 윤리와 개인적인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만큼은 이민재를 그냥 보내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온 지우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도시의 어둠에 불빛들이 아직 켜져 있었지만 동쪽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난간에 기대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맞구나. 20년간 품어왔던 의문이 드디어 풀렸죠. 하지만 시원함보다는 더 큰 혼란이 밀려왔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핸드폰을 꺼내 간호사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소연이 전화를 받았어요. 교수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소연 씨, 혹시 이민재 환자에 대해 더 아는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환자 상태가 궁금해서요. 아, 지금은 안정적이에요. 아마 오늘 중으로 완전히 의식을 되찾을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더욱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민재가 깨어나면 대화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전에 제 어머니를 죽게 만든 분이시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이민재가 그 사실을 인정할 리도 없었어요. 지우는 어릴 적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는 술만 드시다가 몇 년 후에 따라 돌아가셨어요. 결국 고아원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죠. 모든 게 그자 때문이야.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 그날 사고가 없었다면 지훈의 인생은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로서의 양심이 말리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환자일 뿐이라고 개인적인 감정을 의료행위에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의대 시절 윤리학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떠올랐어요. 항상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라고 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까지 고려하셨을까요? 시간이 흘러 아침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옥상에서 내려와 의사실로 돌아갔어요. 오늘도 일과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환자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만 이민재 생각이 났죠. 점심시간이 되자 참을 수 없어서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교수님, 이민재 환자가 많이 깨어났어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지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민재는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자분, 기분은 어떠세요? 물어보는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훈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병원인가요? 네,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이민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살려달라고? 20년 전에는 누구를 살렸나요?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사고 상황 같은 거 말이에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술을 좀 마셨거든요. 역시나 음주운전이었구나.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죠. 20년 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평소에 술을 자주 드세요? 네. 요즘 힘든 일이 많아서요. 이민재의 대답을 들으며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도 나름의 고민과 아픔이 있는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음주운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가족분이 오실 예정인가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이민재의 목소리가 쓸쓸하게 들렸어요. 지우는 잠시 동정심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간호사들이 들어와 정기 검진을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그 틈에 병실을 나왔어요. 복도에 혼자 서 있으니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법에 맡겨야 할까?
하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버렸어요. 법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복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지우는 어머니의 사진이 든 지갑을 꺼냈다. 젊었을 때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속으로 물어봤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만이 지훈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듯 했어요. 오후가 되자 이민재의 상태는 더욱 호전되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훈은 그때까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복수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 20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의사로서의 사명감 사이에서 지훈은 계속 갈등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훈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병원 의사실에서 밤을 새우며 20년 전 자료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오래된 상자에서 당시 신문 스크랩들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기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자세한 기사를 펼쳐봤습니다. 해운대구 중동에서 뺑소니 사고 발생. 35세 주부 숨져. 기사를 읽으면서도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를 35세 주부라는 몇 글자로만 표현한 게 서글펐어요.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가해자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검은색 소나타를 몰고 있었고 사고 후 즉시 도주했다는 내용이었죠. 부산 12가 3400. 흐릿하게 보였던 번호판의 일부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은 이 번호를 메모장에 적어뒀어요. 혹시 지금도 같은 번호판을 쓰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은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재가 타고 왔던 차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교통사고로 많이 파손되었지만 번호판은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주차장 한편에 견인차에 실린 사고 차량이 있었습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흰색 아반떼였어요. 지훈은 뒷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부산 11호 7891. 20년 전 번호판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산 지역 번호였죠. 지훈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그때 병원 보안요원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네. 어제 수술했던 환자 차량이라서 확인해 보려고요. 아, 그러시군요. 정말 심하게 박살났네요. 보안요원과 대화하면서 지훈은 더 자세한 사고 경위를 알 수 있었다. 이민재는 술집에서 나와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혹시 이분이 음주운전을 자주 하나요? 글쎄요. 처음 보는 분이라서 잘 모르겠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민재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교수님, 환자가 많이 좋아졌어요. 오늘 오후쯤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 소연의 말을 들으며 지훈은 복잡한 기분이었죠. 이민재가 회복되는 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편했어요.
점심시간에 지우는 오래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 중에 경찰이 된 친구가 있었거든요. 민수야, 나 지훈이야. 지훈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혹시 20년 전 뺑소니 사건 기록 확인할 수 있어? 김민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어렵고 비공식적으로라면 가능할 것 같은데 부탁한다. 정말 중요한 일이야. 몇 시간 후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는 내용이었어요. 지우는 퇴근 후 카페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자료 찾기가 쉽지 않았어. 워낙 오래된 일이라서 말이야. 민수는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안에는 당시 수사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전부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알고 있어. 고마워, 민수야. 집에 돌아온 지우는 수사 기록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나와 있었어요. 특히 목격자 진술 부분이 흥미로웠습니다. 당시 근처 편의점 사장이었던 박영수 씨의 진술이 가장 구체적이었죠. 사고 직후 가해자가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확인하고는 다시 도망갔다는 내용이었어요. 확인하고 도망갔다고? 이 부분이 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고의적인 뺑소니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진술서에는 박영수 씨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전화를 걸어봤어요. 몇 번의 신호음 후에 나이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박영수 씨이신가요? 20년 전 해운대구 중동에서 편의점을 하셨던.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지우는 조심스럽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당시 사고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때 일이군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정말 끔찍한 일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특히 가해자의 모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왼쪽 눈썹 위에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죠. 혹시 그 사람을 다시 본다면 알아볼 수 있으세요? 물론이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도망간 놈을 어떻게 잊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우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이민재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이민재와 직접 대면해서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어요. 20년 동안 기다려온 이 순간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지우는 병원에 일찍 나왔습니다. 이민재와의 대면을 앞두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의사실에서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응급벨이 울렸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걸려온 긴급 상황 신호였어요. 지우는 서둘러 뛰어갔습니다. 교수님,
이민재 환자 상태가 급변했어요. 간호사 소연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지훈이 중환자실에 들어서자 심장 모니터가 요란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어요. 이민재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맥박도 불규칙했어요. 수술 부위에서 뇌출혈이 발생한 것 같았습니다. 즉시 수술실로 옮겨요. 지우는 명령을 내렸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복수를 계획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지훈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실수를 가장해서 말이죠.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의사로서의 양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마취가 의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을 소독하고 수술 가운을 입으면서도 마음은 계속 흔들렸습니다. 수술대 위에 이민재를 내려다보며 지우는 깊은 숨을 쉬었죠.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절개를 시작합니다. 메스를 들고 복부를 열자 예상대로 뇌출혈이 있었어요. 간 봉합 부위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죠. 흡인기 더 강하게. 지훈의 명령에 따라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술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민재의 생명은 위험해졌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 악마 같은 생각이 스쳤어요. 조금만 늦춰도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교수님, 혈압이 계속 떨어져요. 소연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죠. 지우는 더욱 집중해서 출혈 부위를 찾기 시작했어요. 수술하면서도 어머니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미소가 생생했어요. 어머니라면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셨을까? 지훈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항상 남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던 어머니였죠. 출혈 부위를 찾았어요. 지우는 신속하게 봉합을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환자를 살리는 데만 집중했어요. 30분이 더 지나서야 출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이민재의 징후도 안정을 되찾았어요.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팀원들에게 말하면서도 지훈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필사적으로 이민재를 살렸을까? 수술을 마친 후 지훈은 혼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상황을 되돌아봤어요. 복수할 절호의 기회였는데 놓쳐버렸죠. 내가 바보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그때 소연이 다가왔다. 교수님, 정말 훌륭하셨어요. 다른 의사였다면 포기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의사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속마음으로는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이민재가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는 연락이 왔어요. 지우는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이민재를 보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연민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나름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교수님이 또 살려주셨군요. 이민재가 약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혹시 20년 전 일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이요? 이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뭔가 기억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확신했습니다. 그때 일을 이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드디어 20년 만에 진실과 마주하는 순간이 온 거였죠. 지훈의 가슴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중환자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오직 인공호흡기와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지우는 이민재를 내려다보며 2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을 맞고 있었죠. 그때 일을 기억하시는군요. 지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어요. 이민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가슴에 짊어지고 살았거든요. 이민재의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지우는 간호사들에게 잠시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이 대화는 둘만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정말 사고였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고라고 하기에는 제가 너무 무책임했어요. 술을 마시고 운전했거든요. 그리고 도망쳤죠? 네. 무서웠어요. 젊은 나이에 인생이 끝날까봐 겁이 났어요. 이민재의 고백을 들으니 지훈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20년 동안 궁금했던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분, 많이 다치셨나요? 이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셨어요. 제 어머니셨거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라고요? 네. 김미숙. 그때 35살이셨어요. 이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지훈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지만 참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이민재가 울먹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지훈에게는 그 사과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20년 늦었어요. 그때 왜 도망가셨죠?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민재의 변명을 들으며 지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그 후로 어떻게 사셨나요?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꿈에 그 장면이 나타났어요. 술로 잊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이민재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혼자 살면서 술에 의존해 왔다고 했어요. 그래도 살아오셨잖아요. 제 어머니는 그 기회조차 없으셨는데 지훈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민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고만 있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지우는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민재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회를 주세요.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어떻게요? 죽은 사람이 돌아오나요? 제 목숨이라도, 제 목숨을 드릴게요. 이민재의 절망적인 제안을 들으며 지우는 멈춰 섰어요. 복수를 꿈꿔왔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목숨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우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라면 뭐라고 하셨을까요?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지우는 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어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네, 뭐든지요.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아니면 잡힐까봐 무서운 거예요. 이민재는 잠시 망설이더니 진심을 담아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그분께 용서를 빌었어요. 지우는 그 대답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오죠. 병실을 나서면서 지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수를 계획했지만 막상 진실을 마주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남을 용서하라고 하셨던 어머니였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품어온 분노를 하루아침에 내려놓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민재도 20년 동안 고통받으며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지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에게 마음속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와 지훈의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마치 어머니가 답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용서하라고,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일찍 병원에 나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머릿속에는 온통 어제 이민재와의 대화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의사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간호사 소연이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이민재 환자가 계속 울고 계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지우는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우는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이민재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이민재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눈이 빨갛게 부어 있는 걸 보니 밤새 많이 울었나 봐요. 어떠세요? 컨디션은? 몸은?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이. 이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우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잠 못 주무셨죠? 네. 계속 그 일만 생각났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한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지훈의 차가운 말에 이민재는 더욱 위축되었어요. 하지만 지훈은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날 왜 확인하고 도망갔어요? 목격자가 봤거든요. 이민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들켜버린 거였어요. 그건 차에서 내려서 어머니를 확인하고는 다시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민재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확인했다는 건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도망갔죠? 무서웠어요. 젊은 나이에 감옥에 갈까봐.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두고 왔다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이민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만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병원에 데려왔다면 어머니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나요? 지훈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민재는 급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무슨 기회요? 속죄할 기회를.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지우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네. 뭐든지요. 첫째,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세요. 이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도덕적 책임은 져야죠. 네, 알겠습니다. 둘째, 어머니 산소에 가서 평생 참회하세요. 어디에 계세요? 지훈이 묘지 위치를 알려주자 이민재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습니다. 셋째, 다시는 술을 마시지 마세요. 운전도 하지 마세요. 네. 약속드려요. 약속 쉽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어요? 지킬게요. 반드시 지킬게요. 지우는 이민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용서할 때까지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언제쯤? 모르겠어요. 평생일 수도 있어요. 이민재는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지우는 병실을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한 가지 더. 네.
어머니께 편지를 써서 산소에 가져다 놓으세요. 평생 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이 나가려 할 때 이민재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지훈은 문 앞에 멈춰서서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노력해 보세요. 진심으로 말이에요. 병실을 나온 지훈은 복도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였지만 막상 해보니 시원함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이민재에게 조건을 내건 것은 나름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짜 속죄를 하는지 지켜볼 수 있었거든요. 며칠 후 이민재는 퇴원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지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려 했지만 지훈은 피했습니다.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훈은 어머니의 산소에 성묘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 무덤 앞에 누군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숨어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김민재였습니다. 가식이 아닌 진정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훈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민재가 정말로 변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은 어머니 산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예쁘게 정리된 꽃들과 편지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민재가 계속 찾아오고 있었던 거죠. 편지 중 하나를 펼쳐봤어요. 어머님께 오늘도 찾아뵙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는 다짐만 올리겠습니다. 글씨체가 점점 정성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삐뚤삐뚤했던 글씨가 이제는 반듯해져 있었습니다. 술을 끊은 지 180일째입니다. 운전면허도 반납했어요. 아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민재가 정말로 약속을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때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이민재가 꽃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민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재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지 읽었어요. 죄송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민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듣는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정말로 술을 끊으셨어요? 네.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어요. 운전은요? 면허를 반납했어요. 평생 운전 안 하려고요. 지훈은 이민재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얼굴색도 좋아졌고 예전의 거친 모습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뭐 하세요? 작은 편의점에서 일해요.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마땅해요. 이 정도는 해야죠. 두 사람은 나란히 어머니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이상하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이민재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셨을 것 같아요. 아드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죠? 저 같은 사람도 살려주셨잖아요. 복수하실 수 있었는데. 지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그럴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반대하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기회를 주셔서. 아직 용서한 게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이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요. 평생 기다릴 각오되어 있어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때때로 산소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이민재는 변함없이 어머니 무덤을 찾았습니다. 편의점 일도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훈에게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민재가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는 거였죠. 왜 그런 일을 시작하셨어요? 지훈이 물어보자 이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은 가해자 때문에 고통받는 가족들을 도와야죠. 그 말을 들은 후 지훈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민재가 정말로 변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3년째 되던 해 가을, 지훈은 마침내 결심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산소에서 이민재를 기다렸습니다. 저녁 무렵 이민재가 나타났습니다. 항상 그랬듯이 정성스럽게 꽃을 놓고 절을 했습니다. 이민재 씨, 네, 이제 됐어요. 뭐가요? 용서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민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년을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정말인가요? 네. 어머니도 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어머니 무덤 앞에서 함께 울었습니다. 20년간의 한과 3년간의 참회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걸 느꼈습니다. 복수보다는 용서가, 미움보다는 사랑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지훈은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마음이 편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억할게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지훈이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과정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미움과 복수는 또 다른 아픔만 낳을 뿐이라는 것을, 진정한 치유는 용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저도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는 용서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는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